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연말까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4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94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경기 49명, 서울이 29명, 인천이 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83명 발생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전북이 6명, 대전과 부산이 각 2명, 대구에서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7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24,353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02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425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은 며칠 새에 10명대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30명대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29명이었고 이후로 10시 기준으로 3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최다 확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방문 판매 업체, 병원, 사무실, 타시도 접촉, 해외 접촉 등 감염 사례도 다양합니다. 영등포구와 광진구의 방문 판매 업체 사람들이 만난 영등포구 방문 판매 사무실에서 최소 7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가 됐고요. 서초구에서는 이제 확진된 남편에게 감염된 한 병원 근무자가 병원 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분류로 집계됐습니다. 또 증상 없는 확진자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 성동구에서는 확진된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무증상 확진자가 나왔고 마포구에서는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역시 무증상이었습니다. 또 아산병원에서는 확진받은 이 강남구민 역시 별 증상이 없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남구는 삼성동의 승광빌딩 내 코인 사업업체에 확진자 2명이 다녀갔다면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코인 사업체 KSU를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감염원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려했던 추석 연휴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추석의 연휴를 맞아서 이제 충북 단양에 다녀온 서울 동대문 구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추석 당일에 오전 6시 30분에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단양으로 이동을 했고 오후 8시에 가족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단양에서 감염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가 단양에 다녀온 지난 1일 이제 몸에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정읍의 마을은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로 격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정읍의 정우면 양지 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30여 가구가 사는 농촌 마을인데 마을이 드나드는 길 모두가 통제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 마을 시댁을 방문했던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가족들과 마을 주민까지 8명이 더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이 여성은 추석 당일 방문했던 친정 오빠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여성의 오빠는 서울 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지난달 말 정읍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4명의 자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70대 마을 주민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제 한 마을이 이렇게 통째로 격리가 된 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인데요. 주민들은 2주 동안 마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웃 간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또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8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의 아들 집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4일까지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월요일인 5일에 임실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친척 집을 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최장 잠복기가 2주긴 하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잠복기는 5에서 7일 정도라며 추석 연휴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 그리고 만남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19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재활병원에서 또 2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의정부의 한 재활 전문 병원에서 최소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그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하던 이 보호자가 고열 증상을 보이자 보건당국에 진단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환자 12명, 보호자와 간병인 13명, 간호사 1명 등 26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3명의 환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5층을 코호트 격리하고 병실 간의 이동을 금지했고요. 병원도 건물을 폐쇄하고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180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고령층이 많은 재활병원이라고 들었는데 확진자들이 중증 환자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포천 군부대에서는 확진자가 외출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오 집계 기준으로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포천의 육군부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간부 3명 중에 서울에 다녀온 1명 말고 또 다른 1명이 의정부의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부대의 부대원 240명 전원을 역학조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전에 휴가 중인 이 부대 병사 11명은 부대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전역합니다. 그 가운데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에서 탈출한 외국인도 있다면서요? 네, 서울 중구 명동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던 이제 인도네시아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퇴소를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20대 남성이 시설 외부에 임시로 설치된 가벽 아래 화단의 흙을 파고 그 틈새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굴이 팬 화단 인근에 남성의 실내화 그리고 방 열쇠가 놓여 있었고 입국 시 가져왔던 짐 대부분을 남겨둔 채 달아난 것으로 봐서 경찰은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확진자, 격리자들로 인해서 손실되는 인력이 문제인데요. 더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 교육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서울시 교육청이 매일 등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학부모들만 반겼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것은 어떻겠냐?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지역 초, 중교 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초일 학부모는 68%, 중일 학부모는 58%가 찬성했는데 찬성한 교사들은 35%가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역시 58%의 반대가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예외를 두고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교육부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가운데 코로나 이후, 그 이후의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지금 집이 학교가 됐죠.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육 격차의 문제나 아이들 사회성 발달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교육 현실을 좀 돌아보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은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17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방역총괄반장 유만진 임시검사시설지원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9월 2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 그 외 비수도권은 11명입니다. 어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며 오늘 환자 발생 수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환자 발생 수만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상과 집단 감염의 분포, 세부 지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께는 방역당국자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추경 예산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금 역시 조기에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등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지난 10월 5일까지 약 198만 명에 대해 2조 넘게 지원하였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전 장려금은 10월 5일까지 약 7,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이탈자 발생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임시생활시설에 인도네시아 국적자 1명이 10월 4일 1층 로비 정문에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탈자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임시생활시설에는 9월 21일 입소하여 10월 5일 퇴소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입소 당시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기간 중에도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의 현장 확인 후 CCTV 분석을 통해 이탈자를 추적 중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추가하여 내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와 이탈자 추적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에는 다행히 집회나 행사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여행 등으로 외출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등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 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실천 노력이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수님, 수요일쯤 되면 이 추위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 네. 이제 정부 당국이 다소 두 자릿수에 있으니까 단계 조정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추석 때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 때의 확산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이번 주 금, 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환자가 상당히 많이 네, 나왔습니다. 114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국에서는 이번 예. 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발생 양상이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소규모가 숫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상당히 많은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으로 검사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금, 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상황에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은 뭐 경제 문제를 생각해서 단계 조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향후로는
단계를 낮추기보다는 단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고 향후 코로나19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단계를 낮춘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경제계나 이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내수의 치명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단계를 높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마 소상공인 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2차는 차등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뭐 올해 연내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게 재확산이 되고 뭐 강화된 네. 2.5단계 혹은 그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좀 힘든 대목이 네.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경제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내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우리가 쓸 카드를 일단 이번 4차 추경으로 거의 다 썼다 올해는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가 방역이다, 방역이 경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마지막 트리거 네.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교수님께 여쭤보면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걸까요? 이런 이제 입장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뭘 모색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공존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그칠 거면은 이제 경제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방역에 몰입을 해서 일단 결판을 본 다음에 네. 다시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데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방법이 하나 이럴 수가 있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존을 모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만큼의 효과가 있는 마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방역 당국과 전 국민이 협조를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폭넓고도 확실한 공감대가 없다고 하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리고 치료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네.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지금 백신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온 김에 제가 앞서서 이 얘기 드렸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연말까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백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정말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워딩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예. 공급되어서 접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공급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산. 그렇습니다. 백신. 그러니까 예. 공급이 된다는 것과 접종이 된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워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WHO 사무총장이 어떤 백신을 얘기했는지, 일정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정말 공급이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제쳐두더라도 서방 국가에서 지금 한창 속도를 높여서 개발 중인 백신은 4종류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미국산이 3개가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임상 3상을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 4종류가 임상 3상을 언제 마친다고 되어 있냐면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인 2022년도 10월에서 2023년도 3월이나 되어야 예. 끝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어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 정부 FDA가 열어놓은 clinicaltrial.gov, 정부라고 할 때 gov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지경이나 끝나기 때문에 거의 뭐 한참이나 1년 거의 반이나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백신과 관련된 절차들이 속도를 내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만일에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서방 국가에서도 개발하는 백신이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절차를 무시하고 간 그렇죠. 백신이 나오게 그렇다고 되는 하면은 셈입니다. 굳이 이렇게 긴
긴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맞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백신을 하거나 보건당국에서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독감 백신 얘기 한번 해보죠. 이게 상온에 노출이 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제 정부가 문제가 된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는 데다가 백신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첫째, 검사 항목이 뭐냐. 두 번째는 각 검사 항목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부위원회 내에서만 데이터를 공유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그렇죠. 한다. 국민뿐만 아니라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들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모든 전문가가 동의를 할 경우에 백신의 안전성이 훨씬 검증이 된 상태로 접종에 있어서의 탄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 것은 그런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비교적 테스트가 용이합니다. 여기에는 안에 헤마글루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결과를 금방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아쉽게는 정부 당국이 데이터를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렇지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품질 문제는 없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뭐 불안하실 것 같긴 한데 이 김에 우리가 좀 더 백신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평론가님 이번 추석 같은 명절을 두고 우리가 이제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목이 시장 가면 좀 뭐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좀 돈도 평소와 다르게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번 명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나갔다고? 아직까지 이번 명절에 뭐 소비 관련 지표들이라든가 매출액들의 뭐 정량적인 집계는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추석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낌과 실제 나오는 통계 지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내심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실은 이번에 우리 고향도 안 가고 막 이런 게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은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유명 관광지의 예약률이나 그쪽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몰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추석 연휴를 보면 해외로 많이 그렇죠. 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했던 소비가 분명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전통 시장이라든가 대형 뭐 마켓들은 정말로 안 좋았지만 실은 지금 선물 구입 같은 것도 상당히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게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대목들 또 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로 뭐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이제 20만 원으로 또 선물 세트 가격도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은 체감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뭐 소비 심리가 악화된 추석 이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이달 말이라든가 예. 저는 실질적인 통계를 잡아봤을 때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소비 지표가 좀 이런 네.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여태까지 명절을 그냥 해외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이 네. 계셨을 텐데 네. 일단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돈이 좀 안에서 이렇게 쓰긴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분들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잠시 멈췄는데 아까 브리핑 보니까 이제 빨리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뭐 어제 당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액수 중에 77%가 기지급이 됐고요. 남은 이제 30%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카테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뭐 다 받아갔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받아갔던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 마지막 찾아서 받아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고용 관련 부분에서는 일단 상반기 때 받은 분들은 그냥 빠르게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 추가로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서류 제출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번 12일부터는 지급되는데 포함이 될 것 같고 아이 돌봄 비용은요. 초등학생들은
그 스쿨 뱅킹 네, 계좌에 다 바로 받았어요. 해서 이제 예. 20만 원은 끝났는데 중학생은 이제 요번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비대면 학습 지원금. 예, 학습 지원금이라는 예. 이름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 외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직접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15만 원을 받으셔야 되고, 이 밖에도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든가 뭐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실은 추석 후로 밀어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차근히 이번에 이제 지급을 예. 받게 된다. 100만 원. 그다음에 긴급 생계 지원비 관련한 부분도 이번 12일부터, 그래서 아마 나머지 한 30%가 곧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10월 말까지는 신청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연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건 신청해서 따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죠. 그렇죠. 이거는 또 기 받은 분들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조건을 댄 분들은 또 안 되고 이제 약간 좀 복잡합니다. 네네. 그래도 이거 항목을 둔 것은 다 괜찮게 보이지만은 예. 이런저런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대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고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네.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차 때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주고 국민이 일시에 뭐 10조 원대를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카드 매출액이라든가 소비 심리라든가 꽤 괜찮게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뭘 부양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정말 최악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 아니겠었습니까? 예.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느끼는 그런 지원금이지만 막 지표상으로 이 2차 지원금 때문에 막 1차 때만큼 소비가 막 튀어오른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체감과 실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역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OECD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올해 거의 1위를 계속 고수하고 네. 있고 물론 역성장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잘 선방한 것이 방역이에요. 즉 우리가 앞서도 그 셧다운 얘기를 또 하고 또 2.5단계 가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유럽, 미국이 초토화된 이유는 문을 닫아 버렸잖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2.5단계 강화된 거 했을 때는 2주간에 걸쳐서 12개 업종 문을 닫았는데 그 정말 피해가 크지 네.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는 우리가 어쨌든 그거 없이 국민들이 끌고 네.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 이 방역의 효과가 경제에 그대로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주요 성장률을 보니까 물론 역성장이긴 하지만 네. 한국이 마이너스 3.2%, 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4%, 중국은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해서 11.5%예요. 네, 이 중국은 이제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OECD에서는 우리가 1위고요. 뭐 예. 주요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외신들 보면 중국은 지금 뭐 노마스크 선언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중국은 빠르게 튀어가느냐? 가장 뭐 먼저 시작됐는데 예. 지금 중국은 거의 내수 부분에서 뭐 여느 때와 다름없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막 하는 네.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글쎄요, 정말 뭐 중국 당국 발표대로 네. 완치가 된 건지 종식 선언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 그런 효과가 경제 성장률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 부분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중국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코로나가 없던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중국에서 이제 발병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역유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증상인 감염자가 네. 중국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전파 확산이 되고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개연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당국은 굉장히 큰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은 서방국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나라는. 그냥 막아버리고. 그렇죠. 봉쇄하고. 그러니까 뭐 예. 굉장히 큰 도시라도 완전히 봉쇄를 한 다음에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검사를 하고 하는 이런 역량을 쏟아붓는 거죠. 이제 완전히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중국 통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일에 데이터를 속여서 예. 실제로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없는 없다고 것처럼. 얘기할 때는
이제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산이 될 경우에 미치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특히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중국은 예전에 그런 걸 봐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통계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은 일정 수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중국같이 큰 나라가 인구도 많고 또 어쨌든 교류를 하긴 할 텐데 확진자는 안 나오고 있고 경제는 또 엄청 올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현상이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이 이제 방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얻게 된 이득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K 방역의 이제 효과 외에도 찾아보면 이번 K 방역을 통하여 네. 뭐 코리아 브랜드 반도체로 일단 한 업그레이드 됐지만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그런 효과가 이제 무형적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헬스는 우리가 아직까지 막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는 가지 못하는 단계지만 네. 실은 이런 것들이 붐업이 되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뭐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코리아의 제약이라든가 이제 나오기만 한다면요. 뭐 진단 키트 같은 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점하고 있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하고 좀 예. 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까? 항상 보면 기업의 문제도 그렇게 신뢰도가 쌓이면 참 공교롭게도 또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게 그동안의 이제 상승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K 방역이 어쨌든 내수의 효과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진단키트 헬스케어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정말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에서 네. 뭔가 하나 뭐 스타가 좀 탄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그런 그 무형으로 쌓여진 그런 이미지들이나 신뢰들이 시장의 그 경제적인 이득으로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물 하나는 나와야죠. 나와야 예, 된다. 뭐든 예. 백신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 나오길 바라봅니다. 그 이 질문 한 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미국 경제 영향을 또 네. 받기도 하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하기도 했고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금융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텐데 네. 이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뭐 기초적인 결과 분석이 있고요. 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결과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기존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뭐 SOC 투자 이어갈 것 같고요. 미중 갈등 더 악화될 것이고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될 때는 일단 법인세 인상과 세금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 예. 이제 독과점, 특히 기술 대형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이 미치겠지만 미중 갈등이 바이든도 물론 뭐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건 표현하고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예. 뭐 네. 하고 그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을 때려잡는 스타일이라면 예. 바이든은 이제 뭐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압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단점들이 각 후보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이 대선 불복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속적으로 네. 선거 유세를 하고 끝부분에는 항상 말하는 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불복 예. 선언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우편 선거 부정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걸렸으니까 네. 코로나 확진 때문에 불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불복 선언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예. 연방 대법원으로 이제 가야 그래도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이미 코니 베럿 그 연방 대법관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9명은 종신입니다. 한번 되면 끝까지 가는데 이제 베럿 이제 후보는 완벽한 보수주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하면 그걸 모여서 계속 할 텐데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불확실성이 끝인 거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된 채 2년 이상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11월 3일에 누가 되느냐와 함께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한다는 것이 지금 또 다른 이게 정말 변수로 쟁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경기 부양도 자기가 대통령 된 후에 하겠다라고 다 지금 밀어놨어요. 네, 밀어놓고 예.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가 11월 3일 이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변수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